사박거리는 붓끝의 마찰음이 고요한 시험장을 가득 채워야 할 순간에 이연의 눈앞에서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분명히 벼루에 진하게 간 먹물을 듬뿍 찍어 화선지 위에 일필이지로 내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종이는 그저 창백한 백색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이현은 당황하여 다시 한번 붓을 고쳐쥐고 손목에 힘을 주어 획을 그었으나 검은 자취는 허공에서 아지랑이처럼 흩어지더니 이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볐고 옆자리 유생들이 서걱거리며 답안을 채워나가는 소리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이연은 한양 땅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천재 중의 천재로 10살에 이미 경전의 미묘한 뜻을 깨치고 15의 팔도 유생들의 문장을 비웃던 오만한 귀재였다. 그는 늘 자신의 글재주를 하늘이 내린 유일무이한 복음이라 여겼고 가난하고 미련한 선비들의 투박한 문장을 향해 먹물 아까운 줄 모른다며 침을 뱉곤 했다. 오늘 역시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장원급제를 따놓은 당상이라 여기며 당당히 시험장에 들어섰으나 정작 붓끝에서 터져 나와야 할 문장들은 귀신이 곡할 노릇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붓을 휘둘러 보았지만 먹물은 종이에 닿는 순간 투명한 물처럼 변해버렸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글자를 지워버리는 것만 같았다. 주변의 공기는 갈수록 무겁게 가라앉고 시험관들의 발소리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이현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며 자존심에 깊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 자신이 경멸하던 자들의 평범한 문장이라도 빌려 쓰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으나 머릿속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하얗게 비어버려 단 한 글자도 떠오르지 않았다. 붓을 든 손이 경련을 일으키며 바들바들 떨리자 먹방울 하나가 종이 위로 툭 떨어졌는데 그마저도 비웃음을 흘리듯 순식간에 공중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평생을 문장 하나로 세상을 호령하겠다 호언장담하던 천재의 오만함이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처참한 수치심으로 변질되는 순간이었다. 이 기괴한 현상은 단순히 눈의 착각이 아니었으며 이현의 가슴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서늘한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는 결국 텅 빈 종이를 부여잡고 신음하며 주저앉았고 시험을 감독하던 관원이 다가와 그의 백지를 보고는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차며 싸늘한 시선을 던졌다. 천하의 이현이 백지를 냈다는 소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시험장 전체로 퍼져나갔고 동료 유생들의 경외 어린 시선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빗으로 변해 그의 등을 찔렀다. 이현은 도망치듯 시험장을 빠져나왔으나 등 뒤로 쏟아지는 수만 가지 비웃음의 환청이 그의 귓가를 맴돌며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모든 간판과 책방의 글자들조차 이현의 눈앞에서 꿈틀거리며 달아나기 시작했고 그는 세상의 모든 언어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공포에 짓눌렸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뛰어들어가 평생을 아껴온 귀한 종이들을 펼쳐놓고 미친 듯이 글을 써 내려갔으나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검은 먹 향기가 아니라 허망한 공허뿐이었다. 이현은 방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손을 원망하며 울부짖었지만 붓은 이미 그에게 생명력을 잃은 마른 나뭇가지에 불과했으며 그의 천재성은 한 줌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한때 문장으로 용을 그리고 호랑이를 새긴다던 장담은 간데없고 오직 글자를 잃어버린 장님보다 못한 처량한 신세만이 남게 된 것이다. 한양의 저잣거리에는 이미 이연의 낙방 소문이 성난 파도처럼 퍼져나가 그의 이름 뒤에는 천재라는 수식어 대신 미친 선비라는 조롱이 따라붙기 시작했다.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 밤낮을 술로 지새우며 서재에 쌓인 수천 권의 책들을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노려보았으나 책장을 넘길 때마다 활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흰 종이 위에서 춤을 추며 달아났다. 이연은 헛것을 보는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여전히 문장들은 비어 있었고 오직 그가 무시했던 투박한 일기장이나 저급한 소설들만이 형체를 유지하며 그를 비웃는 듯했다. 자신의 화려한 수사구법이 담긴 문집들만 유독 백지로 변하는 현실 앞에서 이연은 타오르는 분노와 형언할 수 없는 자괴감에 휩싸여 끝내 집을 뛰쳐나와 방랑의 길을 택했다. 초라한 봇짐 하나만을 짊어진 채 도성 변두리를 배회하던 이연은 비바람을 피해 우연히 낡고 허름한 주막으로 발길을 옮겼는데 그곳은 술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공간이었다. 그는 평소라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천한 무지렁이들 사이에 섞여 앉아 고약한 탁주를 들이켰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탁자 위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적어보았으나 손끝에 묻은 물기조차 금세 증발해버렸다. 그때 주막 구석에서 해진 누더기를 걸치고 앉아있던 한 노인이 이연을 향해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자네의 손끝에 맺힌 오만이 결국 모든 문장을 잡아먹었구려 하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연은 깜짝 놀라 노인을 쳐다보았고 노인의 눈동자는 마치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 깊고 어두웠으며 그 눈 속에는 수많은 글자의 파편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노인은 이연의 곁으로 다가와 앉더니 그의 떨리는 손등을 가볍게 치며 사람의 말이란 마음의 그릇에 담기는 법인데 자네의 그릇은 너무나 차갑고 날카로워 글자들이 제 발로 도망친 것이라 일갈했다. 그는 이연의 가슴 속에 먹기라는 괴물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것은 타인의 문장을 비웃고 자신의 재주만을 뽐내던 오만함을 먹고 자라나 결국 주인의 모든 기록을 지워버린다고 설명했다. 이연은 노인의 황당한 말을 믿고 싶지 않았으나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을 설명할 길은 오직 그 괴이한 노인의 한마디뿐이었기에 절망적인 심정으로 해결책을 물었다. 노인은 허어롭게 웃으며 잃어버린 문장을 찾고 싶다면 붓을 꺾고 먼저 타인의 숨소리를 종이에 담을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오라며 안개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날 이후 이연은 도성을 떠나 산천을 떠돌며 자신이 평생토록 외면해왔던 세상의 밑바닥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그가 한 번도 문장으로 기록하지 않았던 삶의 처절한 고통들이 산재해 있었다. 가뭄에 말라 비틀어진 논바닥을 붙잡고 통곡하는 농부의 거친 손마디와 자식을 잃고 상기삼에서 피울음을 토해내는 어미의 찢어진 치맛자락을 보며 그는 자신의 화려한 시구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유이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소리 없이 그들의 곁을 지키며 그들이 내뱉는 거친 탄식과 짧은 감탄사들을 마음속 깊이 새겼고 한때 비웃었던 그들의 투박한 언어가 사실은 생존을 위한 가장 숭고한 기도였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가 붓을 들려고만 하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는 고통이 찾아왔고 먹귀의 그림자는 그의 등 뒤에서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며 그의 재기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었다. 이연은 어느 이름 없는 마을의 폐가에 머물며 매일같이 빈손으로 허공에 글자를 쓰는 연습을 되풀이했으나 그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에 신음하며 바닥을 뒹굴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천재성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음을 깨닫고 차라리 평범한 장치기나 나무꾼으로 태어났다면 이토록 처참한 상실감은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문장에 대한 갈망이 남아 있었고 그것은 이제 명예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유일한 생명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노인이 남긴 말을 되새기며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눈물로 씻어내기 시작했고 어느덧 그의 화려했던 비단 옷은 남루한 베옷으로 바뀌어 사람들의 풍경 속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연은 이제 붓을 잡는 대신 시장 바닥의 흙바닥이나 시냇가의 젖은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새기며 하루를 보냈으나 그 비천한 기록조차 물결이 일거나 바람이 불면 금세 형체를 잃고 흩어졌다. 그는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문맹인 안악이 먼 곳으로 떠난 아들에게 보낼 편지를 적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고는 말없이 다가가 그녀가 내뱉는 투박하고 거친 사연들을 가슴으로 받아내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구구절절한 그리움과 자식의 안녕을 바라는 소박한 염원들이 이연의 귀를 거쳐 심장에 닿았을 때 그는 생전 처음으로 문장의 무게가 화려한 수사법이 아닌 그 속에 담긴 진심의 무게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을 세워 땅바닥에 안악의 말을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만큼은 손가락 끝을 찌르던 먹귀의 날카로운 통증이 잠시 잦아드는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글을 쓰지 않기로 결심하고 마을의 대필가 노릇을 자처하며 이름 없는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과 간절한 소망을 기록하는 일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관가에 보낼 탄원서를 대신 써주며 매를 맞기도 하고 가난한 연인들의 연서를 적어주며 보리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는 비루한 삶이었으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오만의 얼음 덩어리는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연이 낡은 등잔불 아래에서 한 노비의 죽음을 기리는 비문을 마음속으로 다듬고 있을 때 호련히 이전에 그 괴이한 노인이 나타나 그의 앞에 달고 다른 몽당붓 한 자루를 툭 던져 놓았다. 노인은 이제야 비로소 자네의 그릇에 사람의 온기가 담기기 시작했으니 이 붓으로 자네가 아닌 타인의 아픔을 한번 그려보라고 나직이 훈수하며 다시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이연은 숨을 죽이고 노인이 남긴 몽당붓을 들어 낡은 종이 위에 조심스럽게 획을 그었으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 듯 검은 먹줄기가 종이결을 따라 깊숙이 스며들며 더 이상 사라지지 않고 또렷한 형상을 유지했다. 그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자신이 만났던 백성들의 얼굴과 그들의 목소리를 문장으로 옮겼고 그 글자들은 예전처럼 화려하게 빛나지는 않았지만 묵직한 진실의 향기를 내뿜으며 종이 위에 단단히 뿌리를 내렸다. 자신의 천재성을 뽐내던 시절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숭고한 언어들이 붓끝에서 터져 나왔고 이연은 비로소 글자라는 것이 권력을 휘두르는 칼날이 아니라 상처를 어루만지는 비단결이어야 함을 깨달았다. 방안을 가득 채운 문장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현의 고독한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그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동료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현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먹귀의 검은 그림자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채 남아 있었으며 그것은 그가 다시 세속의 욕망에 눈을 돌리는 순간 언제든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글이 다시 사라질까 두려워하며 한 글자 한 글자를 쓸 때마다 온몸에 기력을 쏟아부었고 문장은 점점 더 간결해지면서도 예리한 통찰력을 담아내어 보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힘을 갖추게 되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다시 도성으로 흘러들어갔으며 변방의 글자를 다스리는 기이한 선비가 나타나 백성들의 한을 풀어준다는 이야기가 임금의 귀에까지 닿게 되면서 이현의 운명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그는 이제 과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기록한 수많은 이름 없는 자들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걸어나갈 준비를 마쳤다. 이현은 짐을 꾸려 도성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자신이 써 내려간 수만 가지 사연들을 다시금 정독하며 그 속에 담긴 민초들의 고단한 삶이 바로 조선의 얼굴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비단 도포를 입은 오만한 유생이 아니라 낡은 괴나리 보침을 맨 구도자의 모습으로 한양 땅을 밟았으며 그의 눈빛은 예전의 번뜩이는 기교 대신 깊고 고요한 자애로 가득 차 있었다. 도성의 성문을 통과할 때 경비병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칠게 밀쳐냈으나 이현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그들의 거친 손길조차 하나의 문장으로 갈무리하는 여유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마지막 시험이 단순히 과거 급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먹기와의 완전한 결별이자
진정한 문장가로 거듭나기 위한 치열한 사투가 될 것임을 예감하며 대궐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대궐 앞 광장에는 다시 한번 전국에 내노라 하는 유생들이 모여들었으나 이연의 모습은 예전의 화려한 자태와는 거리가 먼 초라하고 남루한 행색이었다. 임금은 특별히 문장의 소멸이라는 괴이한 사건을 일으켰던 이연을 기억하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진정한 문장가의 자격을 시험하고자 특별 재시험을 명했다. 시험장에 들어선 이연의 주변으로 과거의 경쟁자들과 오만한 귀족 자제들이 모여들어 글자도 못 쓰는 반편이가 어찌 감히 이곳에 다시 발을 들이느냐며 노골적인 비웃음과 멸시를 쏟아냈다. 이연은 그들의 조롱을 묵묵히 견디며 자리에 앉아 낡은 붓을 꺼냈고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한기가 서리며 거대한 먹귀의 그림자가 다시금 그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먹귀는 네가 감히 다시 붓을 들어보겠느냐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고 이연의 눈앞에 놓인 종이는 다시금 창백한 백색의 위협으로 다가왔으나 그는 이제 두려움 대신 깊은 평온함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시제가 내걸리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이연은 눈을 감고 자신이 방랑하며 만났던 수많은 백성들의 얼굴과 그들의 찢어진 목소리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재주를 뽐내는 화려한 문구가 아니라 가뭄에 타들어가는 농심과 억울하게 매맞던 종들의 눈물, 그리고 자식을 잃은 어미의 단장, 열이 슬픔을 한자 한자 새겨넣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첫 획을 긋는 순간 먹기가 미친 듯이 발악하며 종이 위에 먹물을 지워내려 했으나 이연은 자신의 심장을 잉크 삼아 진심이라는 이름의 획을 단단히 고정하며 사투를 벌였다. 글자가 사라지려 하면 그는 그 글자에 담긴 사람의 사연을 입 밖으로 나지막이 읊조리며 문장의 생명력을 불어넣었고 그의 붓끝에서는 예전의 날카로운 기교 대신 묵직하고 따뜻한 빛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주변 유생들의 화려한 답안지는 이연의 문장 곁에서 오히려 빛이 바래 보였고 시험장을 감싸던 불길한 기운은 이연의 진실한 문장 앞에서 서서히 힘을 잃고 흩어졌다. 임금과 시관들이 답안지를 거두어 검토하던 중 이연의 글 앞에 멈춰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으니 그곳에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고통과 희망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연이 써내려간 문장들은 종이 위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읽는 이의 가슴속을 파고들어 눈물을 자아내게 만드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특히 그가 기록한 백성들의 소박한 꿈과 통치자들의 오만함에 대한 준엄한 경고는 임금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고 장내에는 오직 이연의 문장이 내뿜는 장엄한 기운만이 가득 찼다. 먹귀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그의 마지막 점 하나를 지우려 했으나 이연이 자신의 온 생애를 건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비명과 함께 안개처럼 완전히 소멸하여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연은 붓을 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답안지는 이제 그 어떤 바람이나 물결에도 결코 지워지지 않을 금서. 긴시과도 같은 영원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이윽고 방이 붙고 이연의 이름이 당당히 장원급제로 공표되자 시험장은 일순간 거대한 함성과 경악으로 뒤덮였으며 그를 비웃던 유생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다. 임금은 이연을 어전으로 불러 자네의 글에는 귀신조차 감동케 하는 힘이 있으니 그것이 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고 물었고 이연은 머리를 조아리며 이것은 저의 재주가 아니라 제가 만난 백성들의 눈물이 붓을 움직인 것이라 답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이 부른 재앙이 결국 타인의 아픔을 배우게 하는 스승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화려한 문장 뒤에 숨겨진 진실의 가치를 사자우처럼 토해내었다. 임금은 이현의 깨달음에 크게 감복하여 그에게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판결하는 암행어사의 직을 내렸으며
이는 단순한 관직의 수여를 넘어 문장가로서의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이현은 대궐문을 나서며 더 이상 먹기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고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세상을 이롭게 할 문장의 향기만이 가득 차올랐다. 한때 글자를 잃고 방황하던 천재는 이제 글자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으며 그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으나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이제 이 손은 글자를 쓰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약손이 되어야 함을 스스로에게 맹세하고 또 맹세했다. 도성의 유생들은 이제 그를 시기하는 대신 그가 남긴 문장들을 필사하며 진정한 학문의 길이 무엇인지 되새기기 시작했고 이현의 전설은 한양을 넘어 팔도로 퍼져나가며 새로운 문풍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자신을 구원했던 몽당붓을 품에 소중히 간직한 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진리를 기록하기 위해 어둠이 내리는 길을 따라 묵묵히 행차를 시작했다. 이현의 등 뒤로 지는 석양은 마치 그가 종이 위에 써 내려갔던 황금빛 문장처럼 세상을 따스하고 찬란하게 물들이며 그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이현의 머리 위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으나 그의 필력은 노년의 깊이를 더해가며 더욱 맑고 투명해졌다. 그는 관직에 머무는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화려한 수사로 백성을 현혹하지 않았으며 오직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굶주린 자의 탄식을 임금에게 전하는 정직한 통로가 되었다. 그가 머무는 고을마다 글자를 몰라 고통받던 이들이 모여들어 학문을 익혔고 이현은 그들에게 문장이란 지배의 수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잇는 다리임을 몸소 가르치며 조선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다. 이제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 예전 그가 먹기를 만나 방황하던 도성 변두리의 작은 서당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붙잡는 법보다 먼저 사람의 향기를 맡는 법을 가르치며 평온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이현은 조용히 서재에 앉아 자신이 평생 기록해온 수많은 사람의 사연들을 하나하나 갈무리하며 창밖의 정적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제 더 이상 글자가 도망치지 않는 검은 먹물이 가득 담긴 벼루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몽당붓 한 자루가 놓여 있어 그가 걸어온 고단한 길을 묵묵히 증언해 주었다. 그는 문득 붓을 들어 종이 위에 사람인 인자를 크게 써 내려갔는데 그 글자는 예전처럼 기교가 넘치지는 않았으나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은은한 빛을 내뿜으며 종이 위에 안착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한때 자신을 괴롭혔던 먹기가 사실은 신령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찾아왔던 하늘의 사자였음을 깨닫고 자신의 오만했던 젊은 날을 향해 조용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서당의 마당에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다 놓은 장작들이 타오르며 따뜻한 냄새를 풍겼고 방 안에는 은은한 묵향이 감돌아 이현의 지친 심신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문집 첫 장에 글은 마음의 거울이요. 사람의 길은 곧 문장의 끝이다라는 짧은 글귀를 남기며 평생을 바쳐 탐구해온 언어의 종착지가 결국 사랑과 자비였음을 선언했다. 그는 이제 글자가 사라질까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설령 종이 위에 글자가 지워진다 해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확신하며 서서히 눈을 감았다. 이현의 얼굴에는 그 어떤 천재로 불리던 시절에도 가져보지 못한 지극히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고 그의 마지막 숨결은 서재를 가득 채운 묵향과 섞여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전설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다.